1864년에 24세의 로댕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게 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재봉사로 일하던 20살의 로즈베레라는 여성인데요. 그 안에.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로댕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순박한 처녀 로즈베레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 출신이어서요. 이제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던 로즈베레는 로댕이 개인 작업을 위해서 찾던 모델로도 손색이 없었어요. 로댕은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바로 승낙을 했고 그 두 사람은 작업을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또 조각상을 만들었구나. 저 로댕이 직접 빚은 작품이죠. 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동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조각가와 모델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로즈베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로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일반적인 경우면 아기까지 생기면 이제 결혼하자.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들을 자기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안 올렸고요. 게다가 당시에 로즈베레랑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 좀 나빴어요. 너무 무책임? 이게 약간 프랑스적인 가치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 엄마는 뭐라고 불만이 없어요? 뭔가 요구했을 것 같은데 로즈는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로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울잖아요. 그럼 울음소리가 로댕 작업하는데 방해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혹시 이러다가 버림받게 되진 않을까 하면서 남몰래 이제 밤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와. 합니다. 왜 이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로댕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로댕은 여성 모델과 작업을 할 때마다 둘이 늘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일단 모델들을 뮤즈들을 이제 아틀리에로 이제 불러와서 그냥 자유로웠어요. 그 여자들이 옷 다 벗고 술 마시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로댕이 딱 지켜봤을 때 마음에 드는 포스가 나왔다. 그러면 잠깐 멈춰 해가지고 또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림을 그렸대요. 항상 여자들이랑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 유혹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어이없다. 그래서 로즈베레는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로댕을 향한 로즈베레의 호칭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는데요. 그녀는 로댕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 정답. 그렇게 빨리? 네. 선생님? 아, 굉장히 비슷해요. 아, 비슷해. 비슷해요? 네. 아니 정답. 아 근데 이거 좀 그런데. 나 혜성 씨 뭔 얘기할지 알겠네. 뭐 하세요. 그러니까 주인님. 그렇지. 어머, 그렇지.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로즈베레는 로댕을 몽세뇨르, 즉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이렇게 막 하인이 무슨 왕을 부르는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만 봐도 사실 로즈베레가 로댕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순종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불렀다고요? 무슨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로댕의 아버지도 이제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고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즈베레에게 아버지의 병수발, 집안일 대부분 맡겨버렸고요. 육아까지. 게다가 로즈베레는 가난한 삶에 보태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로댕 쓰레기인데요? 아, 나는 이런 건 되게 못 참아요. 시작부터 너무 그러면 다 그 로즈가 하는데 로댕은 뭐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로댕의 관심사는 오로지 조각밖에 없었거든요. 아,
조각하고 결혼했네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만을 하면서 돈이라도 좀 많이 주든가. 그렇죠. 자기 조각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댕은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로 하는데요. 그게 바로 1864년에 개최된 파리 살롱전입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파리 살롱전은요, 약 3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예술 행사였는데요. 그럼 살롱전이 당시 어떻게 치러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멋지다. 조각상도 그러면 있는 거예요? 조각도 있고 그림도 거기, 있고 굉장히 센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품 사기도 하고 이제 예술가로서 거기 나오면은 거의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사실 전시가 저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아,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작가는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로댕이 출품을 결심했던 시기에는 어떤 조각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작품은 19세기의 낭만주의 조각가 안투안 에텍스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를 대리석 조각상으로 만든 거예요. 좀 근엄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시의 무명 조각가였던 로댕이 야심차게 출품한 작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뭔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 에? 왜? 우와, 뭐. 에? 진짜 다르다. 나 일본 그 도깨비 그 탈인 줄 알았어. 아니 이거 하다가 그 하다만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이 작품은 코가 일그러진 남자라는 흉상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작품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제 더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죠. 진짜 다르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너무 달라요. 뭔가 사실적이면서 못생긴 것도 다 그대로 반영한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그냥 잘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덩그러니 나오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완성을 안 한 건데요? 사실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신 거랑 똑같아요. 완성도 안 됐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출품 거부되죠. 당연히 이거 뭐 커트인데 난 로댕의 생각이 더 궁금해요. 왜 이거를 왜 미완성을 해서 이거 이런 하나밖에 없는 미술 그게 더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금이가 있는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로댕은 자기 작업실을 청소하던 평범한 노인을 점토로 빚었습니다. 사실 모델료를 낼 만한 돈도 없었고. 네네네. 그런데 점토로 이렇게 빚어 놓았는데 작업실 온도가 너무 추웠던 거예요. 불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점토로 만든 흉상에 금이 갔고 심지어는 뒤통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댕은 작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 망가진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망했다. 이번에 망했다. 그냥 망한 대로 내자. 그런데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부의 삶이 굉장히 힘든데 그의 피폐한 모습이 정말 잘 표현됐다고 생각한 거죠. 로댕이 출품을 했던 시기에 살롱전은 약 3,4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서 전시될 만큼 규모가 굉장했거든요. 와우. 그런데 로댕은 이렇게 명성이 높은 전시회에 찌그러진 흉상을 출품했던 겁니다. 또 미완성. 대단하다. 와우. 살롱전 출품에 좌절한 로댕은 다시 이제 장식물 제작하는 조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엄청난 영감을 받은 로댕은 노예라는 말 그대로 돌덩어리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조각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거죠. 아리 씨, 또 다르게 미켈란젤로한테 영향 받아서 한 작품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많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제후의 심판이나 아니면 다비드상 보고 아, 그래.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대요. 네. 이거 대박이지.
그래서 그 2달 동안 이탈리아에서 그 미켈란젤로 작품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태리로 가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도 직접 보고 또 영향을 받았으니까 공부하기 이제 좀 작업 시작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댕이 벨기에로 돌아가서 약 8개월 동안 조각 작업에 몰두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때 37살의 무명 조각가에서 일약 대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 청동시대. 약간 다비드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벨기에 군인을 모델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청동시대 보시다시피 근육과 관절을 표현해서 생동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완전 사실적이에요. 진짜 근육이 진짜 저 승모근까지. 힘들거든. 와. 너무 잘 너무 만들었어. 멋지다. 자, 이거 청동시대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거 되게 미켈란젤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진짜 맞아, 저 그쵸. 근육 디테일 있게 다 쉐입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색깔만 갈비뼈 다르고. 하나하나도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당시의 조각 예술은 완벽한 인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신체 비율을 미화하고 이상화시킨 그리스식 조각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로댕은 그동안 조각에서 선보였던 이런 틀을 깨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에 녹여냈습니다. 이렇게 37세의 무명 조각가가 촉망받는 신의 작가로 성장하는 순간이었죠. 아, 교수님 그러면 이제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대회에서 이런 찬사를 받고 로댕은 앞으로 대박 날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네. 청동시대를 계기로 해서 로댕의 명성이 높아지자 돈이 되는 굵직한 작품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즈 챙겨라. 자, 그러면서 프랑스 정부에서 주도하는 장식 미술 박물관 신축 사업의 핵심 작업을 맡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당시 박물관 입구를 거대한 청동문으로 장식하게 될 이 작업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로댕의 권한이었는데요.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주제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아까 그 지옥의 봤던 문? 지옥의 문. 왜 하필 지옥의 문이라고 해놨어? 박물관 입구 들어가는 사람들 지옥 지옥으로 헬게이트, 들어가게. 헬게이트. 그러니까 헬게이트를 만들어놨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3세기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지옥편은 19세기까지 정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댕 역시도 이 지옥편에 나온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즐겨 읽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로댕의 인생작 지옥의 문을 함께 보시죠. 이야. 진짜 느낌 이상할 것 같아. 높이가 6m, 넓이가 4m 되는 대작이거든요. 와. 좀 섬뜩하다. 그런데 로댕은 이 작품을 끝내 미완성으로 남기고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청동문은요, 사실 로댕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졌고 그때 공개된 것이거든요. 지옥의 문은 지옥에 떨어진 다양한 인간 군상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댕은 지옥의 문을 통해서 잔인한 본성을 가진 200명의 군상을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지옥 같아요. 와. 너무 힘들어 저 보여. 작은 너무 걸 사실적이야 이게. 아니 이걸 얼마 만에 만들었을까? 그래서 로댕은 무려 20년의 세월을 바칩니다. 와. 와, 20년. 올리비아 씨, 이 지옥의 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네, 맞아요. 그 1984년도에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약 100억 원으로 그 작품을 샀었어요. 그리고 갤러리에서 어느 정도 전시를 하다가 지금은 포함미술관 수장고에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는 총 7개 있어요. 이 같은 작품이 있는 이유는
프랑스 정부에서 같은 틀을 찍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품을 7개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숫자를 정해놨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로댕이 1880년경 최초로 지옥의 문의 한 부분인 작은 석고상을 만듭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이름을 후세에 남긴 작품이기도 한데 그게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로댕이 지옥의 문에서 최초로 만든 작품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처절한 최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원작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저게 단독 작품인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단독 작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에 있는 약 71cm 정도의 조각상이니까 이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후에 큰 버전으로 제작됐고 맞아요. 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웃기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이제 학생들에게 로댕의 생각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해주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자세를 좀 취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좀 저 조각상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대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 이게 방향이 근데 이쪽이. 원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게 편한데 이렇게 굳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죠. 딱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왼손도 왼쪽 무릎에, 오른팔도 왼쪽 무릎에. 네, 한쪽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이거 약간 몸을 엄청 웅크려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로댕이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조각을 했는지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뇌, 찌푸린 이마, 벌어진 콧구멍, 굳게 담은 입술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과 등과 다리의 모든 근육, 꽉 움켜쥔 주먹과 오므리고 있는 발가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인간사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로댕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의 한 인물을 모티프로 삼았는데요. 누군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게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인데 네. 이 중에서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 예, 밑에. 5시 방향에. 예. 아, 이 사람이요? 저기 보시면 저 인물 바로 아래가 지옥이에요. 잡아야 되는 지옥의 네. 입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 인물을 모티프로 삼아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도 자기가 존경했던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물입니다.